우선 우리가 풀어야 될 헌법 선택형, 즉 뭐 공법도 그렇고 민사법도 그렇고 형사법도 그렇고 선택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적을 알아야지 저희가 100점 배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형, 특히 이제 공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행정법이 각 20문제씩 출제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문제씩, 즉 헌법이 하나 더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번 12회 변호사 시험처럼 행정법에서 하나 더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0문제씩 각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출제되는 구체적인 구성은 어떠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하죠. 상당수가 모두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문을 바탕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해당 조문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그 선지에 대한 정오 판단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즉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모르면, 명확하게 학습해 놓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찍어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선지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정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조문은 일치형으로 나오지만 작년 변호사 모의 시험이었나요? 3차 시험이었나요? 거기서는 약간 추리논증스럽게 조문을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응용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 모의 시험에 나왔으니까 충분히 13회 아니면 14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조문을 바탕으로 한 추리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한테 조금은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 조문은 현재까지 헌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이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조문들이니까요. 뭐 예컨대 5급 공채 시험에서 필세 과목 중에서 헌법, 즉 60점 이상만 득점하면은 통과하는 그 이수제 시험에서는요, 뭐 국회법, 법원조직법, 기타 등등 다양한 법률들이 출제가 됩니다. 즉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법 부속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법이 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온다면 법원조직법 그리고 국회법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례입니다. 판례는 당연히 저희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겠죠. 네, 헌재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 이 둘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니죠. 조금 있다가 아니라 결국 이번 회차에서 저희가 같이 볼 12의 변심 문제 중에서 보통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갈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이 주어지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특이하게 여기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다, 의함, 이런 식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리을 선지에서 어디서 많이 본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선지로 보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는 틀린 거거든요. 즉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긴 할 건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법원 판례에 의하는지에 따라서 이 해당 선지의 정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두의 조건도 잘 살펴보고 판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되는 선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제가 명명한 건데요. 정의형 아니면 판단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헌법과 행정법을 로스쿨 이제 3학년 때 돼서나 공부를 한다곤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이나 뭐 이런 공법, 즉 행정기본법과 같은 공법 조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전문부터 부치까지 전체가 한 13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론에서 보셨겠다시피 각 기본권에 대한 조문이 모든 국민은 땡땡땡 자유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추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헌법 사례형,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바로 판례가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죠. 뭐 예컨대 뭐 재산권이라고 함은 사적 유용성을 가지고 원칙적 처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기본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호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저는 정의형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그 밖에 판단형, 뭐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에서 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뭐 가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침해하는지 또 더 세부적으로는 그것이 침해 취소성을 결여해서 가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즉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는 대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판단형이라고 저는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례형 선택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적인 쟁점을 주어져요. 뭐 예컨대 국회 의사 절차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국회 의사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나열이 되겠죠. 아니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서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5개 정도 선지를 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합형 즉 사례형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주면서 그 밑에 선지를 종합적으로 나열합니다. 즉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만약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을 했다면 그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형이나 판례를 구성으로 한 지문보다 이 종합형이 훨씬 풀기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자, 이까지는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여러분께서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학습 선택형 언제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수험생분들과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선택형 공부 시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린 대답은 뭐냐? 선택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육모가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자 드렸던 말씀이고요. 사실은 팔모가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뭐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육모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육모부터 민사법과 형사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8모 전후로 해서 공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공법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까다로워 봤자 이렇게 출제되는 쟁점이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사례형, 선택형을 더 많이 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걸리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판례가 뭐 최신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법리는 같습니다. 즉 제가 이하에서 말씀드릴 이 감각훈련법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선택형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생소한 판례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그 판례의 선지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어 놓은 것은 육모 이후부터 해도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공법 같은 경우에는 한 8모 전후로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번외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뭐 공법 변시 기출, 변모 기출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요 엄선 기출 이런 책을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체크를 하고 시험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11회 변호사 시험 공법 선택형에서 40문제 중 39개를 득점을 했습니다. 네, 97.5점. 안타깝게도 만점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고등점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형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선택형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최대한 시험 직전까지 사례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형 풀이 기법만 조금만 자신의 것으로 체화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